잊어가는 꿈 바로 쓰기. 꿈을 하나쯤 가져야만 했다. 꿈 하나 없는 아이는 성장 가능성이 막힌 듯한 문제아로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꿈이 뭐야 또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어른들의 압박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꼭 하나의 대답은 마련해둬야 했다. 그렇게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내 미래에 관한 꿈이 과연 내 꿈이었을까? 아니면 어른들이 미리 밑그림을 그려넣어 나를 투영한 걸 과연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련하기만 하다. 기억이 흐릿하다. 꾸어왔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희미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직장인이 꿈이었다. TV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풍경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넓지 않아 눈에 보이는 그걸 끄집어낸 것뿐이었다. 월급날 집 앞 치킨집에서 바삭하게 튀겨낸 닭 한 마리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나 보다. 아이들이 뛰어오며 치킨 봉지를 받아들고 아빠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흐뭇해하는 게 인상 깊었다. 나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생님,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자신의 꿈이라고 발표하곤 했다. 언제부터 직업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걸 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 직업 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게 과연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장의 길목에서 꿈의 기준을 잘못 강요받은 게 아닐까? 한때 노랫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던 단어 중 하나였던 꿈. 지난 시간의 추억으로만 남겨진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꿈을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되돌리고 싶고 기억을 반짝이게 하고 싶다. 그 모든 것이 남겨져야 한다면 지워져가는 꿈도 추억 속에 담겨질 수 있으려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행복을 희망하는 그 시절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집회에서 나오는 화학약품 냄새만큼이나 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다. 꿈을 쫓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경제적 풍요로움에만 매몰된 내 모습이 불편한 이유다. 요즘같이 건조한 일상에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이 아쉬움은 꿈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가 아닐까? 때로는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꿈을 꾸라고 말한다. 막연한 꿈도 꿈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아이의 두뇌 발달에 목표를 짜서 이뤄야만 한다는 어쩌면 성공을 위한 줄다리기에 참여하라는 형식을 꿈이라는 보기 좋은 표현으로 강요했는지도 모르겠다. 해야 한다는 의무가 커진다면 그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는 어떨까? 과연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기는 했는지 아련한 두뇌를 자극해보지만 튀어나오는 것은 이루고 싶은 욕망의 목표와 같은 경직되고 풀냄새 사라진 건조한 문제만이 남겨진다.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조금은 편하겠다. 무엇이 꿈이라는 녀석을 소환하게 하여 사람을 자극하는 걸까?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갈망하고 또 사람에게 희망하는 걸까?
다소 복잡한 게 꿈이라고. 그래도 분명한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다. 따뜻하고 아련하고 또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꿈을 꾸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표정은 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이루어내고 쟁취하는 산 정상에 올라 그 찬란함에 취하고 마는 등산과는 다르다. 꿈을 목표로 삼는 사람과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진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관계는 극복이 아니라 있는 것. 누군가 나를 뒤에서 흔들 때 나도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을 부정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으며 저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상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취약한 부분은 자기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흔들려서도 생각을 깊게 할 필요도 없다. 알고 보면 관계는 늘 한쪽의 필요에 의해서 연결지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서로를 향한 인정 욕구는 존중 형태를 빗댄 일종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적 불안과 원인은 우리가 18세 때 느껴야 했던 무조건적인 존중의 형태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아까운 시간까지 들여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자.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마찰력을 줄이고 빈도수를 줄여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인데 그게 나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일종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버팀목은 나를 안정감 있게 중심을 잡도록 해주니 나에게는 필요 불가결의 선택지이자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안정이 자리 잡혀갈 때 관계에서도 진전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정욕구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간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나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주변 인물들과의 충돌이 그것을 말해준다. 굳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적 감정의 분출은 어쩌면 또 다른 실수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실수가 두려워 실수를 더 하게 되는 흐름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당당함은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안정된 심리 상태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작은 일에도 혈압지수의 편차를 늘리는 걸까?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그들로부터 날아오는 요구가 겹겹이 쌓이면서 나의 심리적 거부 현상이 작동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자극하면 인정하고 실수 없이 일을 하겠다는 정화의 과정을 피하게 되며 강력하게 방어기제가 발동한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핑곗거리와 회피성 발언으로 다른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신뢰의 붕괴로 이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마치 요즘 내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게 아플 정도로 싫지만 그렇다.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내 실수의 작은 틈을 찾아내어 핥히고 상처를 준다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나를 흔들려고 할수록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변수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듯 중심을 잃으면 심하게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게 누군가의 험담에 의해서 다시금 바뀔 게 아니면서도 그렇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관계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귀를 닫으며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차츰 어려웠던 일들은 잊히기도 한다.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사람과의 문제는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잊혀가는 방법도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내가 싫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웃어넘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되어 더 힘들다. 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기만 했을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다쳤다고 착각한다. 이상하게도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상처를 줬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말실수가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저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대화의 기본이 말하고 듣고 공감하는 것이라면 관계의 확장 영역에서는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건 필수 사항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람이 듣기만 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가?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욕심이다. 욕심이 아니더라도 결국 나를 중심으로 펼쳐놓은 이야기는 상대의 아픔을 더 자극하기도 한다. 사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김수현 작가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정작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은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병원에 온다 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사람일수록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 본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라고 시작하지만 으로 사과의 말을 끝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싶다는 말이다. 미안한 건 맞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그런 뻔뻔함이다. 사과는 알고 보면 사과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상처를 덧나게 한다. 관계에서 중심은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상처를 안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상처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만 잘 안 된다. 사실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여린 것 같다. 물론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말할 순 없지만
보통은 그렇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얍삽하고 계산뿐인 경우가 많은데 마음을 쓴 만큼의 기대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유독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은 만성이 되어버린다. 손목이 시리고 저려서 한번 병원에 간다고 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더 깊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지친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인생이다.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상처를 덜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다. 1. 너무 많은 걸 해주려 하지 말자. 특히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주면 해주었지 머릿속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없이 해주고 싶은 보호자 본능이 이에 해당한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2. 단호한 거절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때는 자신의 한계치를 알고 적어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마음에 부채도 없는데 거절하면 왠지 죄 지은 듯 하겠지만 지금의 거리를 두는 게 그나마 인간관계를 최소한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3.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는 가끔 내가 신경을 쓰고 도와준 사람에게 그만큼의 도움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호의적이고 내 생각만큼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내가 그 사람에게는 거쳐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 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착하다는 용어를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를 껴안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성을 쏟았지만 알고 보면 상대는 그렇지 않다거나 모든 사건의 결말을 내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여린 마음이다. 물론 생각은 주관적일 수 있다. 분명한 공통점 하나는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게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알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벗어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글을 쓰는 이유. 심리학 전공 상담사인 아내의 말에 따르면 상담 중에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자가평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도 이쯤에서 자가평가와 현재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보니 역시 욕심이 만들어내는 자만과 베스트셀러라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만 같은 헛꿈을 꾸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큰일이다. 성공에 대한 잡히지도 않는 달콤함을 무의식 중에 내 머릿속에 이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단맛을 내기 위해 손때가 탄 책을 내는 게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아니지 않은가? 누군가 나를 작가라고 호칭한다고 내가 진정한 작가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작가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긴 한 걸까? 가수 진우션의 션이 우연히 뉴욕 할렘가 뒷골목에 갔을 때 만난 길거리 흑인 래퍼에게 자기를 랩하는 사람이지 아직 래퍼는 아니에요 라고 소개하며 자기를 래퍼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랩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래퍼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래퍼라 함은 랩의 오묘한 리듬과 정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그는 말했다. 마음에 와닿는다. 나 역시도 그렇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직은 작가라고 불리는 게 다소 창피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실하다면 그때 비로소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내 스토리를 들려주고 공감하는 데 그치고 있으니 작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해야 할까? 나는 글을 잘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또 언젠가 100만 독자가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네요. 작가라면 글을 잘 써야 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당연한 얘기다. 다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상상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늘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다. 작가가 글을 잘 쓸 수 없으면 책을 낸 사람이 아니라 타이핑을 잘 치는 속기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은 작가가 된 듯하지만 모은 늙은 하마처럼 들어눕고만 싶은 게 문제다. 갈 길이 멀지만 게을러지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자율형 AI가 된 듯하다. 맛있는 글을 써보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싶다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작가가 되기를 시작했다. 잘 되어서 혹시라도 난리가 나서 내 책 첫 번째 페이지에 이름을 크게 새겨넣는 사인회를 해보고 싶다. 이게 말라가던 내 일생의 나뭇가지를 살릴 거라고. 그래서 써보겠다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지만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 나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의 과정이 바로 고민인 것이다. 그동안 책을 읽는 독자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책을 내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삶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저자와 독자라는 두 개의 영역에서 나는 저자를 선택했다. 그렇지만 과연 내가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가끔 무언가 남기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주제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션처럼 단지 내 글은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여운을 남기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